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우리나라의 재계, 정계, 언론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국내 최대 리조트인 용평 리조트를 보유하고 건설붐이 불던 시기에 시멘트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방직, 제지, 정유업까지 알짜 사업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된 쌍용그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그룹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김성곤 창업주가 비누공장인 삼공유지 합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김성곤 회장은 해방 직후인 1947년부터 1948년까지 남광토건을 설립해 토목 건축 사업으로 뛰어들고 지금의 흥급 화제인 고려 화재 해상보험을 세우고 또 지난번 대농그룹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금성방직을 설립해 방직업으로도 뛰어드는데요. 평소 언론과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1954년에는 동양통신과 연합신문을 인수해 언론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요. 1959년에는 지금의 국민대학교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인수해 교육업으로도 뛰어듭니다. 1962년에는 시멘트 사업을 하기 위해 쌍용양회를 설립하는데 이때부터 쌍용이란 이름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쌍용이란 이름은 특별히 큰 뜻은 없고 공장이 강원도 영월군 쌍용리에 있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레미콘 사업을 시작한 쌍용양회는 당시 우리나라의 건설붐이 불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설립 2년 후인 1964년에는 시멘트를 연 40만 톤 생산하는 국내 1위 시멘트 회사가 됩니다. 이후에도 김성곤 회장은 계속해서 제지업, 정유업,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출하다가 기존 회사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드디어 쌍용그룹이 출범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난번 대우그룹 못지않게 회사가 마치 스타크래프트처럼 발들이는 사업 족족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사업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 배경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있지 당연히. 사실 쌍용그룹의 성장 스토리에는 김성곤 회장의 정치 인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김성곤 창업주는 해방 직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당시에 친일 경찰의 횡포에 의해 일어난 대구 11 사건에서 박상희, 황태성과 함께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박상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상희를 아버지처럼 따를 정도라고 알려졌고 박상희와 김성곤 회장은 어릴 때부터 친하던 사이여서 자연스럽게 김성곤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은 사석에서 자식들의 결혼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친해졌고 이후 김성곤 회장은 쌍용그룹을 이끌면서도 1965년 민주공화당의 재정위원장을 맡아 재벌들의 정치자금 모금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공무원 겸직금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집권당 정치인 겸 재정위원장 겸 재벌 총수 겸 언론사 사장 등 여러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쥘으로써 당시 재계, 정계, 언론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쌍용그룹도 이 시기에 급성장했죠. 하지만 1971년 10월 오치성 내무부 장관 회의만을 통과시킨 이른바 12.2항명으로 김성곤 회장은 정치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지난번 국제그룹 영상에서도 봤지만 당시 정부의 힘을 정말 막강 그 자체였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곤 회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게 되고 그렇게 김 회장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코수염이 다 뜯기고 구타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으면서 정치 생활을 마감합니다. 이후에 김성곤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8대 회장, 대한양회 인수, 한국신문연구소 회장 등 활동을 이어가다가 1975년에 사망했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장남 김석원 씨에게 쌍용그룹을 맡기면서 절대로 정치에 진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31세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은 김석원 회장은 어린 CEO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도했는데요. 1976년 쌍용중공업을 만들고 이란국영석유공사와 합작해 쌍용정유를 세웠고요. 이듬해 쌍용건설 설립, 1983년에는 효성증권을 인수해 쌍용투자증권이 탄생합니다. 김석원 회장은 1980년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연간 560만 톤 규모로 증설시키고 쌍용정유에 이러한 국영석유공사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1995년 쌍용그룹 매출은 1974년에 192배, 거의 200배인 15조 5240억 원을 달성했고요.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총 매출 25조 원, 재계 6위의 재벌기업으로 올라 김석원 회장이 젊은 나이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성공시켰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김석원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 광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유학 시절 레이싱 스쿨을 수료했고
자신이 레이서들과 직접 경주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자동차를 직접 분해하고 조립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1986년 동아자동차가 매물로 나오자 김석원 회장은 곧바로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자동차 사업을 염두에 두던 삼성도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쌍용과 동아자동차가 같은 건물을 썼고 시멘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던 쌍용이 그동안 동아자동차로부터 레미콘을 사들여왔던 터라 김석원 회장과 동아자동차 화동환 회장 사이에 친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자동차에 완전히 꽂혀버린 김석원 회장이 자동차 사업에 하루빨리 뛰어들 생각에 당시 언론에서 얘기되던 동아자동차의 지분가치인 15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약 300억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동아자동차를 인수하자마자 김석원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연구개발 명목으로 포르쉐 959를 수입해온 것이었는데요. 당시 포르쉐 959는 국내에 한 대도 없었고 빌 게이츠가 타던 스포츠카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1986년 12월 인천항에 이 차가 도착하고 쌍용 연구소 직원들이 인수를 받자마자 김석원 회장이 인천으로 달려가 곧바로 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때 언론에서는 김석원 회장을 쌍용의 코란도와 무쏘를 타는 다소 검소한 회장으로 다뤘지만 실제로는 이 포르쉐 959와 벤츠 S클래스를 주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아자동차는 원래 버스, 덤프트럭, 레미콘 같은 차를 만들던 회사였고 쌍용에 인수되기 전에는 신진 지프를 인수해 처음으로 SUV를 생산했는데요. 김석원 회장은 버스나 다른 상용차보다는 스포츠카와 럭셔리 고급 세단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1987년에는 영국 스포츠카 회사 팬터 웨스트윈사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등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하는데요. 이 회사의 생산 라인을 아예 한국으로 옮겨와서 칼리스타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이 차는 1994년까지 단 78대만 팔리고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이렇게 고급차 전략을 고수했지만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가 만든 준중형 자동차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쌍용차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고 그룹 내에서도 자동차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는데요. 김석원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런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임직원들을 자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You're fired. 그리고 당시 쌍용그룹이 보유하던 용평 리조트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쌍용차에 수혈하면서 오히려 포기보다는 더 과감한 투자를 밀어붙여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은 미미했고 이마저도 하락장이었고요. 1990년대 중반에는 그룹 자산의 대부분이 은행 담보로 잡힙니다. 김석원 회장은 계속해서 자동차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고 1995년부터 4년 동안 3조 원의 투자를 강행하다가 결국에는 쌍용자동차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간다고 판단해 매각을 결심합니다. 당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려던 삼성그룹 그리고 대우그룹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삼성은 빚이 너무 많다면서 거절했고 대우는 쌍용의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고 가격을 후려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IMF까지 터져버리고요. 은행에 수조 원의 빚을 갚아야 했던 김석원 회장은 판단력을 잃고 말아서 결국 채권단이 김석원 회장 대신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1998년 쌍용자동차는 대우그룹에 팔리게 되는데요. 당시 자료에 따르면 쌍용차로 인해 쌍용그룹이 안게 된 빚만 해도 1조 수천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1997년 이전까지 쌍용차를 제외한 쌍용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은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쌍용차 하나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그룹 전체를 삼킬 정도로 커져서 결국 그룹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쌍용그룹에서 자동차 사업을 제외하면 시멘트, 정유, 제지와 같이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김석원 회장이 일찍이 쌍용차를 포기하자던 직원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그룹 전체가 해체의 길을 걷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한편 김석원 회장은 절대로 정치에 입문하지 말라던 아버지 김성군 창업주의 유언을 무시한 채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하는데요. 하필 또 이 시기는 쌍용차로 인해 그룹 전체가 고난의 길을 걷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김석원 회장은 19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고 대구에서 당선됐지만 전두환 비자금 61억 원을 사과상자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들키면서 곤욕을 치르고 이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영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쌍용그룹이 해체하면서 계열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요. 그룹 성장의 중심 역할을 했던 시멘트 사업 쌍용양회는 현재 쌍용 C&E로 2016년부터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로 주인이 바뀌었고요.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를 지은 걸로도 유명한 쌍용건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거치다가 2015년 두바이 투자청이 인수했습니다. 그룹 몰락의 중심이었던 쌍용자동차는 대우그룹에 매각되었지만 대우그룹이 1998년 워크아웃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후 중국과 인도 자본이 들어왔다가 2020년 12월부로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왔고요. 국내 최대 스키장이자 골프장을 운영하는 용평리조트는 2003년 세계일보가 인수합니다. 쌍용투자증권은 굿모닝증권을 거쳐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되었고요. 쌍용화재는 흥국화재, 그리고 나머지 여러 자회사들은 청산되거나 폐업 처리되어 쌍용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몰락한 재벌들 시리즈는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우리나라 경제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역사 속의 기업을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못지않게 실패한 기업들을 통해서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언론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국내 최대 리조트인 용평 리조트를 보유하고 건설붐이 불던 시기에 시멘트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방직, 제지, 정유업까지 알짜 사업이란 알짜 사업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나름 공격적인 확장을 잘 성공시키는 듯 했으나 취미와 회사 경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오너로 인해 자동차 사업에 너무 몰빵한 나머지 그룹 전체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된 쌍용그룹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